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가 타오릅니다. 난세의 바람이 불어치는 삼국시대, 수많은 영웅들이 명멸하던 그 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크고 두 손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이한 외모의 사내, 집신을 팔며 연명하던 황실의 후손, 눈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덕으로 천하를 얻은 성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이미지에 균열을 내려 합니다. 삼국지연애가 만들어낸 유비와 정사 삼국지가 기록한 유비는 같은 인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다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덕의 군주라는 이미지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의 모습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삼국지연의 속 유비는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군주입니다. 서주 목사 도겸이 죽으면서 서주를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유비는 두 번이나 거절합니다.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직접 초가를 찾아가 삼고초려를 행합니다. 조조의 대군에 쫓기면서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피난합니다. 매 위기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변 사람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연애의 저자 나관중은 유비를 촉한 정통론의 핵심 인물로 설정했고 인애와 덕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유교적 이상을 유비라는 캐릭터에 투영했습니다. 그 결과 유비는 천년이 넘도록 인덕의 상징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소설이라는 점입니다. 정사 삼국지는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쓴 실제 역사서입니다. 진수는 유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영웅의 품모를 지녔다. 표면적으로는 연애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사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유비라는 인물이 얼마나 냉철하고 계산적인 전략가였는지가 드러납니다. 눈물 흘리는 감성적인 군주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야심가의 모습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서주 이야기입니다. 연예에서 유비는 서주를 두 번이나 사양한 고결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정사에도 이 기록은 있습니다. 유비는 도겸의 첫 번째 제안을 거절했고 두 번째 제안에서도 원술이 더 적합하다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끝내 거듭되는 요청에 서주를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사의 선주전을 더 읽어보면 전혀 다른 유비가 등장합니다. 조조와 함께 여포를 공격하던 시절 여포가 합의해서 포위당해 항복을 요청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비는 조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과거의 정원과 동탁이 모두 여포를 믿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비가 먼저 여포의 처형을 건의한 것입니다. 연애에서는 이 장면을 장비의 강경 발언으로 처리하거나 유비가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정사에는 유비가 직접 입을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도와주기도 했던 여포를 냉정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던 순간 유비 곁에 있던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지금 유종을 공격하면 형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비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소. 이 대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비의 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주를 쉽게 얻는 것보다 백성들의 자발적 귀부라는 더 큰 명분을 선택한 정치적 판단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가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을 때 선주전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백성을 데리고 가면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조조의 군대가 오면 어찌하려 합니까? 그러자 유비가 답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내 어찌 버리고 가겠는가? 표면적으로는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정사를 분석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유비의 정치적 계산을 읽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은 곧 병력 자원이자 세력의 기반입니다. 유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익주 이야기로 유비의 실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익주의 군주 유장은 같은 유씨 황실의 후손인 유비를 직접 초청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북쪽에서 조조의 압박이 거세지자 유장은 유비에게 도움을 청했고 유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익주로 들어옵니다. 유장은 유비에게 군량과 병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유비의 칙사방통은 이미 세 가지 계책을 유비에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금 당장 유장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회를 엿보며 내부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처음에는 온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계기가 생깁니다. 유비의 내응 역할을 했던 장송이 사전에 발각되어 유장에게 처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유비는 유장을 전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초청하고 지원해준 군주를 등지고 무력으로 입주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역사가 습착치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유비가 유장의 땅을 습격하여 빼앗고 건도로 이를 이루니 신을 저버리고 정에 어긋나 덕에가 함께 잘못되었다. 인덕의 군주라는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주군을 바꾼 횟수의 문제입니다. 유비는 공손찬, 도겸, 조조, 원소, 유초에게 차례로 의탁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주군을 찾아 떠났습니다. 연애에서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연속으로 묘사하지만 정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자신의 생존과 세력 확장을 위한 냉철한 판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조의 허도에 머물던 시절, 조조는 유비를 영웅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 조조뿐이요. 이 말을 듣고 유비는 밥을 먹다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연애에서는 이것을 유비의 놀람과 두려움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후 유비의 행보를 보면 조조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유비는 조조 곁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다 결국 독립하여 촉환을 세웠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린 그 순간 유비의 머릿속에는 이미 천하를 향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은 인덕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점입니다. 유비는 실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인민들이 굶주리자 떼지어 모여 노략질하고 사납게 굴었다. 유비는 밖으로 도둑질을 받고 안으로 재물을 풍성하게 베풀었다. 사중의 아랫사람이라도 반드시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은 그릇으로 함께 먹으며 가리거나 고르는 일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부했다. 이것은 분명 인덕의 행위입니다. 유비가 완전한 위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순수한 연민에서만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세력 확장을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기도 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진수는 유비를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선주의 기략은 위무제에 미치지 못하나 백절불구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인내로서 강함을 이겼다. 조조와 동급의 영웅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인자한 군주가 아닌 전략적 각인함을 가진 인물로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결국 위선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난세의 군웅들은 모두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조조 역시 한 헌제를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황권을 장악했고 손권도 강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동맹과 배신을 반복했습니다. 유비 역시 그 시대의 생존 법칙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다만 삼국지 연애가 유비에게만 유독 순수하고 성스러운 이미지를 입혔고 그 이미지가 천년 넘게 굳어지면서 우리는 정사의 유비를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유비는 눈물과 야심이 공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면모도 분명히 있었고 동시에 천하를 향한 냉정한 계산도 항상 함께 작동했습니다. 그는 도덕교과서의 성인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를 살아남은 탁월한 생존자였습니다. 정사가 기록한 유비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합니다. 관우가 형주에서 죽고 장비마저 부하에게 암살당한 뒤 유비는 이성을 잃고 오나라를 향해 대규모 원정을 감행합니다. 이른대전. 이 전투에서 유비는 참패했습니다. 연애에서는 이것을 의리를 지키기 위한 군주의 눈물겨운 복수전으로 묘사하지만 정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냉철함을 잃은 군주의 감정적 과오였습니다. 그 결과 촉한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했고 유비는 전쟁의 패배를 자책하며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죽기 전 그는 제갈량에게 탁고를 남겼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10배는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만약 유선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직접 취하시오. 이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제갈량을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마지막 계산이었는지는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명의 유비를 알아야 합니다. 삼국지연의가 만들어낸 눈물의 성군 유비와 정사 삼국지가 기록한 냉철한 야심가 유비. 이 두 모습은 모순이 아닙니다. 한 인간 안에 공존했던 두 얼굴입니다. 인덕과 야심, 눈물과 계산, 의리와 배신이 함께 뒤섞인 복잡한 인간. 그것이 바로 진짜 유비였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연의만을 읽으며 유비를 완벽한 성인으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숨긴 더 흥미롭고 더 인간적인 유비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정사 삼국지가 기록한 유비는 어쩌면 연희의 유비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강하고 착하고 냉정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천하를 꿈꾸던 한 인간. 그 인간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황제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